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일주일, 이제 2주가 다 됐네요. 공부하시니까 좀 하실만한가요? 별로 말 섞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봅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시니까 아마 좀 낯설겠죠. 그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공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제 얼굴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총론을 했었고요. 아무리 설명을 듣고 그 당시에는 좀 알 것 같아도요. 시간이 흐르면은 잊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매일매일 다른 과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까먹을 수밖에 없죠. 계속 그걸 보고 있지 않는 한은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가능한 한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다만 모든 내용을 다 알려고 하시기보다는 커다란 타이틀들 있죠. 커다란 타이틀에 해당하는 키워드 몇 개만이라도 기억하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전체의 흐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민법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뭐 여러 주제를 배우실 겁니다. 뭐 대리라는 것도 배우고 무슨 뭐 법률 행위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하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그 타이틀 있죠. 그 단원의 타이틀. 그 타이틀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만 알고 지나가자라는 정도로 공부해도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업할 때 나무를 그리듯이 말씀을 드렸죠. 커다란 이제 줄기가 있고 큰 가지가 있고 갈래가 있다고요. 그런 큰 줄기에 몇 가지 갈래의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도 그 단원별로 주제별로 그러면은 충분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 부동산 개념이라는 걸 했죠. 부동산 개념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개념 했어요.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였어요. 총론에서. 부동산 개념 그리고 부동산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요. 다음에 부동산 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근데 요놈은 난이도가 높고 분량이 많아서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할 때는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두시라고요. 자, 일단 부동산 개념을 보시면은 부동산 개념은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였죠. 요 부동산 개념 하면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와야 된다 그랬죠. 무슨 측면? 법, 경, 기가 나와야 되죠. 자, 이제 드디어 슬슬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가 봅니다.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이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러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겨우 이제 뭐였구나 이렇게 하지만 계속 이 수업을 반복해서 들으시게 되면은 나중 되면은 제가 나와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할 정도로 분명히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어오시면은 충분히 6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자,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나누어졌죠. 장갈래가 있었죠. 장가지. 이게 하나는 협의의 부동산이고 하나는 광의의 부동산이었죠. 협의의 부동산은 여러 법들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법, 민법상 부동산이라 그랬죠. 민법상 부동산은 뭐라 그랬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했죠. 토지와 그 정착물, 조금 전에 말 섞고 싶지 않은 듯한 분위기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벌써. 그새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토지에 붙어 있는데 그 물건이 효용 가치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물건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고 담장이나 교량 이런 것들도 다 그 자리에 죽을 때까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수목도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보통이죠. 그런 것들이 정착물이고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것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걸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또는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또는 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착물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동산이 되는 겁니다. 정착물이 아니면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착물에 대해서 더 세분된다 그랬어요. 독립정착물이라는 것과 종속정착물이라고 해서 다시 세분되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얘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정착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정착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동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단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해부동산 하면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뭔가를 더 하는 거죠.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이걸 포함을 해야 되겠죠. 준부동산 하는 거죠. 자, 준부동산이라는 거는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 아니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뭔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이라는 거죠.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표적인 게 자동차를 예를 들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더 하면 되지만 그런 것들이 준부동산이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광해부동산이다라고 해서 법적 개념에서 얘기하는데 요거는 기타 다른 법들이 있다 그랬죠. 뭐 자동차 등록법이라든가 또는 선박법, 항공법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인 측면 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생산재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또는 그 자체가 소비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자산, 자본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그는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위치, 자연 위치, 환경, 뭐 공간 이런 거 이런 단어들 구별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더 이상의 내용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계속 이걸 그냥 반복할 뿐이고 앞으로 또 내용을 설명드릴 거는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만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학교론에서는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살펴볼 때 어느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 부동산을 복합개념 부동산 이렇게 한다 그랬죠. 복합개념 부동산. 자,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를 했죠. 부동산 분류에서는 28개 지목도 있다 그랬어요. 그 28개 지목이 전이 뭐였어? 전? 받치죠. 답, 논, 전, 답, 과, 과수원, 전, 답, 과, 목, 목적용지, 전, 답, 과, 목, 임, 임야, 전, 답, 과, 목, 임, 광, 광천지예요. 광천지, 뭐 광물을 캐거나 또는 온천수가 나오거나 광천지예요. 전답, 과목, 임, 광, 염. 염이 뭐예요? 염전이죠. 그 다음에 대는 뭐예요? 대지죠. 대지.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은 공장은 따로 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장이라 그랬어요. 대장. 대장학이에요. 학교, 대장학도, 도로, 대장학도 철도용지죠. 대장학도 철천, 하천, 대장학도 철천제, 제방이에요, 제방.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외운다 그랬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외우면은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했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말씀드렸나요? 용도지역 그거는 말씀 안 드렸나요? 혹시 공법에서 용도지역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까? 용도지역 조금 용도지역을 다시 이렇게 세분하는 거 했었나요? 공법에서 더 자세히 하십니다. 사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나누죠. 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좀 다른데요.
요거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전 국토를 대상으로. 예, 우리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그래서 도관농자 이렇게 하죠. 이게 도시 지역이고요. 이거는 관리 지역이고, 이거는 농림 지역이고, 이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죠. 자, 이게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은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 이 넷 중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기 독도가 어디가 있을까요? 독도는 이 넷 중에 이쪽에 가 있겠죠, 이쪽에.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저 흑산도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땅 중에 이 넷 중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도시 지역이면서 동시에 관리 지역일 수는 없어요. 중첩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게 용도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이면서 농림 지역일 수 없어요. 농림 지역이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일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이 토지라는 것도 적성평가를 해요. 사람만 적성평가하는 게 아니고 토지도 적성평가를 하는데, 토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공법에서 했나요? 이 토지는 기본적으로 셋입니다. 지금 여기는 넷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 있죠.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고요. 쇼핑을 하거나 극장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영화관 이런 건물들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이 주거 말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건물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이든 또는 상업용이든 또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든 주상공이라고 하죠. 어떻게든 자연 그대로의 토지, 1차 용도로 이용되고 있던 용지를 개발을 해야 돼요. 택지 개발. 그런 개발 목적의 토지가 있겠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산 목적의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농사 짓거나 임산물 채취하거나. 맞나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보존을 해요. 보존을. 이 셋입니다. 토지를 다 써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몇 수로 나누는 거예요? 세 수로 나눠요. 개발, 생산, 보존 세 수로 나누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 지금 도관, 농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수로 나누고 있죠? 사실은 넷이 아니고 셋이에요, 셋. 이건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요 놈은 요쪽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하고 요쪽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하고 요쪽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하니까 일단은 무슨 지역으로 해놓고 관리 지역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럼 도시 지역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 지역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셋 중에. 개발 쪽이죠, 개발 쪽. 도시는 개발된 거잖아요, 이게. 맞나요? 이거는 농림은 어느 쪽이겠어요? 생산 쪽이죠, 이게. 이거는 보존 쪽이죠. 다 됐죠, 이제? 자, 근데 이제 얘는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이쪽, 저쪽. 자, 그렇게 해놓고 난 후에, 관리 지역이라고 해놓고 난 후에, 그래도 요 놈은 보존 쪽으로 해서 관리하고, 요 놈은 생산 쪽으로 해서 관리하고, 요 놈은 개발 쪽으로 해서 관리하고, 요 놈을 이제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 관리 지역이 있을 것이고, 무슨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이 있을 것이고, 개발 관리라고 안 하고 계획 관리라고 하는 게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 가능성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테크로 토지를 산다면 어디 토지를 사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서 이쪽으로. 이거는 계속 자자손손 대대로 보존할 것이고, 이거는 계속 농사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거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됐나요? 자, 그러면 도시 지역을 어떻게 또 세분해야 돼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인데
사람이 녹지 공간이 없으면 삭 막혀서 살 수가 없죠. 도시 지역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녹지 지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시에는 주상공록, 주상공록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가 있죠. 녹지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녹지 공간도 다시 세 수로 나누는 겁니다. 녹지 공간 중에서도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 무슨 녹지? 보존 녹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녹지? 생산 녹지. 자, 여기도 뭐라고 하는데 이제 자연 녹지라 그래요. 자연 녹지. 계획 녹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런 의미가 뭐겠어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데는 어디겠어요? 이쪽이다 이 말이에요. 땅을 사더라도 이런 데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도관농자지만 관리지역도 이렇게 결국 세수로 나눠지는 거고 주상공 녹지지역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살 수가 있고 녹지지역을 다시 보생 이쪽으로 가면 이제 보생자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하면 보생계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러면은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이건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린 거고 이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지구에 뭐 방제지구, 방화지구 뭐 그런 거 할 거예요 나중에. 그 용도지구는 여기가 만약에 방제지구이면서 방화지구 동시에 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지정. 가능 충분하겠죠. 미관지구이면서 풍치지구일 수도 있고 동시에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땅이 반드시 이런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런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땅도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반드시 어느 땅이든 어디인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실 공법에서 더 자세히 하니까 거기서 하시고요. 우리 개론에서는 이런 거 더 중요해요. 대택부 했었죠. 대지, 택지, 부지 했어요. 택지는 이제 택지 개발한다라고 할 때 그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용도를 따지지 않고 그냥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개발하는 게 택지 개발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다음에 부지라고 했어요. 부지. 부지는 범위가 더 넓다 그랬어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말고도 이 일반적인 바닥 투지라 그랬죠. 바닥 토지.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뭐 아파트 부지라든가 학교 부지라든가 이럴 때도 부지라는 말을 쓰고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이런 경우에도 부지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좀 더 폭넓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 했었죠.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모두 다 공통점은 전환 중이라 그랬어요. 전환이 완료되면 안 되는 거죠. 전환이 완료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필지, 획지 이런 것도 했죠. 두 필지 이상이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한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저기 광화문 빌딩 예를 들었죠. 이거는 이제 획지는 하나의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필지가 여러 필지라 해도 하나의 획지라는 얘기는 땅값은 같다는 얘기죠. 근데 두 개 이상의 필지, 한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되는 경우는 땅값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땅값은 쌀 거고요.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땅은 더 비싸게 이렇게 두 개의 획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자, 이런 내용 하고요. 나지, 건부지 이런 것도 있죠.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이거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뭐 이렇게도 했고요. 다음에 법지, 빈지 이런 것도 했죠. 법지는 법으로는 소유하는데 활용실익이 없는 땅이고요. 빈지는 활용실익은 있고요.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다 그랬죠. 이건 어디라 그랬어요, 이게? 바닷가라 그랬죠. 주로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바닷가에 해당하는 게 바로 빈지입니다. 최고 만조 수익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들어온 그 부분의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측량이 안 돼 있는 그 부분의 토지를 빈지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경사진 토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이런 것들을 했고요. 다음에 포락지 이런 것도 했죠. 포락지. 물의 침식 작용 때문에
침식이 돼서 이제 물 밑에,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든가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런 것들이 포락지입니다. 그 외에 이제 자루형 토지, 맹지.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좁은 입구로 연결되어 있는 토지를 자루형 토지라고 하고요. 맹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하나도 없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택에 분류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면적 기준은 똑같다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층수가 다세대 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다가구 주택은 3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도 각 층별로 1호, 2호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각 층별 등기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각 호별로 등기부가 안 나옵니다. 단독주택은 전체 통으로만 등기부가 나와요. 근데 다세대 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소유라고 그러죠. 구분소유. 그래서 공동주택은 그렇게 각 호별 등기부가 나온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특성에 가서는 부동산 특성에서는 종류 정도 기억하시고, 자연적 특성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동성, 부증성, 그다음에 영속성.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부동성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부증성이고, 그 다음이 영속성인데, 요 세 개 합친 것이 거의 7, 80%예요. 그 뒤에 나머지 특성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특성을 다 합쳐봐야 20, 30%밖에 안 돼요. 출제 비중이. 근데 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이 거의 70% 가까이, 80% 가까이 되니까 요 세 개를 더 위주로 주의를 하시고요. 부증성, 영속성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 인접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모든 토지는 다 연결되어 붙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다양성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인문적 위치는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합 분할 가능성도 있죠.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인문적 위치 가변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였어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인 것이고,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것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복습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복습하니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흘렀어요. 아무리 길어도 한 30분 이내가 보통일 겁니다. 어떤 때는 한 40분 이상 간 적도 있는데, 30분 이내에 복습을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수업할 때 첫 시간에 오늘 한 내용을 다음 주 첫 시간에 한 20, 30분 또 복습을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한 12월쯤 갔을 때 11월 달 거를 전부 다 한번 복습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둘째 주부터, 오늘 둘째 주잖아요. 둘째 주 첫 시간 20, 30분 복습하는 것만 따로 들으시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12월 달 다섯째 주가 지났다면은 11월 달에 했던 4주간의 수업을 다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한 30분 이내 범위로 1주 4주 공부한 거를 한 2시간 만에 복습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거는 1, 2월 달도 마찬가지고 3, 4월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계획은. 이게 단점이 뭔가 하면은 바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을 좀 써야 되니까 진도 나가는 것이 좀 상당히 이제 벅차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분의 이런 시간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을 더 해버리면 2번 수업한 효과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죠? 기억이 좀 나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조금만 더 힘을 보태시면은 수업만 들으면 정말 80점 받지 않겠습니까? 네. 수업만 들으면 80점이에요. 자, 그리고 조금만 힘을 보태면
아무튼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경제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이제 6문제에서 7문제 출제된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제론은 수요 공급과 시장론이 여기 들어옵니다. 시장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이 만나는 무대라 그랬어요. 무대. 그래서 경제론에 시장론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론 이런 것까지 집어넣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시장론에서 시장론의 전형적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론의 전형적인 얘기 말고도 뭐 입지론이라든가 공간 구조론 뭐 이런 것까지 집어넣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뒤에 다른 단원하고 여기서 4문제 정도 출제된다 했고요. 여기서 1문제에서 2문제, 여기서 1문제에서 2문제인데 한 문제에 가까워요. 얘네들은 어쩌다 2번 나오는 거고요. 어쩌다 2번 나오는 한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6문제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간혹가다 이제 7문제 출제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수요 공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도가 높으니까. 수요 공급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요 공급에서는 주로 출제되는 주제들이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이라는 단어와 저량이라는 단어를 구별하는 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10분의 5입니다. 제가 10분의 5라고 쓰면 이게 뭔 뜻이라고요? 10년간 5번 출제됐다는 뜻이에요. 10년간 5번 출제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량도 적습니다. 분량도 적은데 10분의 5면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번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 소리는 출제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진 거죠. 요걸 이제 구별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요걸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다음에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가 대칭적으로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 다음에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주로 시간을 거의 다 쓸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유량, 저량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걸 지우면 안 돼. 요거는 지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날 계속 공부하면서 어떤 걸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 어디 지금 하고 있다를 늘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량이 뭐고 저량이 뭐예요? 수량 변화가 뭐예요? 수요 변화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흐름만 따라오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자, 일단 이 수요 공급 개념에서 수요 개념, 먼저 이제 수요 개념을 공부를 하면은 공급 개념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수요 개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하는데 이 결론이 지금 요건 일단 여기까지가 결론이 일단락 될 거예요. 그다음에 탄력성은 이제 별도로 따로 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저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경제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제가 제가 서 있는 여기를 무대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자, 여기가 이제 무대라고 치면은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두 주연 배우라고 하지 않았나요? 두 주연 배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연기한다 그랬어요? 그 배우들이 등장할 때는 어떤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작품 제목이 뭔가 하면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수요 공급하면 머릿속에 이제 무대를 생각해야 돼요. 시장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수요 공급하면 여러분은 시장 생각해야 되고요. 제가 시장 하면 여러분은 수요 공급 생각해야 돼요. 수요 공급과 시장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수요 공급자들이 연기하는 작품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가격이래요, 가격.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올라가고요. 공급자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 이 결론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이걸 여기서 묻는다고요. 또 여기서 묻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결론 나오는데 이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그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런 이제 개념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수요가 뭐다 이렇게 수요 개념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수요를 얘기할 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해요. 이 학자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일단 개념을 정하는데, 여기 지금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그런 변수가 있고요. 어떤 특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 변수가 있어요. 숫자를 측정을 할 때, 이런 변수를 유량 변수라고 그래요. 유량. 여기서 유자는 흐를 유자예요. 한자로 쓰면 삼수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죠. 그 유량이 영어로는 flow라 그래요. flow. 흐르다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저량 변수예요. 저량. 영어로는 이제 스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지만 요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해요. 자,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유량 개념인지 저량 개념인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유량 개념의 경우에는 기간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크기를 판단을 못 합니다. 저량 개념의 경우에는 시점을 얘기를 해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월 1,000만 원이면 업어주겠지만 연 1,000만 원이면 그냥 돈만 보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득 개념은 말이에요. 반드시 뭐를 얘기를 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을 얘기를 해줘야 알 수 있는 거죠. 월 1,000만 원인지 연 1,000만 원인지 이렇게. 임대료 수입이 누가 2,000만 원이래요. 그럼 2,000만 원이 월인지 천인지에 따라 확 달라지는 거죠. 연이면은 좀 그런 부동산 조그만 거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월 2,000만 원이면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도 뭐란 얘기예요?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거죠. 그게 뭐란 얘기예요? 유량 개념. 됐나요? 근데 이거를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다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물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소득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소득인데 이 소득과 관련돼 있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소득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죠. 근로소득 말고 또 무슨 소득 있어요? 사업소득도 있고요. 재산세는 세금이잖아요. 이자소득도 있고요. 임대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전부 다 뭐예요? 그런 소득은? 소득 개념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픈해가지고 중개 수수료 수입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그것도 소득 개념이잖아요. 그거 다 소득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임대료 수수료 수입에서 내가 순수히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순수입을 계산하려면은 뭐를 빼야 돼요? 비용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월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이 월급도 직원 월급도 나가야 되고 이것저것 렌탈 했으면 렌탈 비용도 나가고 그럼 그 비용을 뺀 순수입 무슨 개념? 그것도 유량 개념이죠. 순수입이나 그냥 수입이나 다 어차피 기간으로 전제해서 측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그 순수입 계산할 때 빼는 거 무슨 개념이에요? 그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 전부 다 유량으로 나오겠죠. 왜? 한 달간 총 수수료 수입에서 한 달간 총 비용을 빼야 한 달간 순수입이 나오니까.
벌기는 한 달간 순수입 벌어놓고는 빼기는 1년간 비용 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됐나요? 이 순수입이든 순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순소득이든 총소득이든 소득과 관련된 개념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유량이라고.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빼는 거든 더하는 거든 그와 관련되는 건 다 유량이에요. 그럼 뭐 외울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소득이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 장사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그 매출액 그것도 뭐예요? 유량이요. 그 매출액에서 비용 빼면 내가 번 거잖아. 이 순수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매출액, 매출 경비 다 뭐예요? 그건 다 유량이요, 유량. 됐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지만 지금은 이제 개념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아, 이와 관련되는 것들은 다 유량 개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전제로 하는 거는 어떤 시점과 어떤 시점 사이의 거를 측정하는 거죠. 어떤 시점과 어떤 시점 사이의 걸 측정하는 거잖아요.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그 거래 체결해가지고 이 수수료 수입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 그게 유량 개념이라고요. 근데 얘는 특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구 얘기하는데, 야, 그 사람 100억대 자산가래.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하냐? 그러면서 빚이 수십억이라더라. 그럼 이 사람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시점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죠. 100억대, 한 사람은 100억대 자산가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수십억 빚을 짓고 있는데 요 소리는 지금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지금 두 사람이 다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산가, 100억대 자산가, 자산 이런 개념은 무슨 개념이란 얘기예요? 예, 절약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자산이라는 개념은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됐나요? 그럼 자산은 대표적인 절약 개념, 물론 재고 같은 것도 그거예요. 재고. 사실 이 자산이 재고 개념이에요. 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의 재고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자산 개념은 회계적으로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회계적으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그냥 줄여서 자본이라고 그래요. 회계학에서는. 자기 자본이나 그냥 자본이나 같아요. 회계학에서는. 근데 순자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더해서 자산이에요. 제가 100억대 자산가거든요. 제가 100억대 자산가인데 빚이 98억이에요. 내 거는 2억밖에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100억대 자산가요. 자, 그러면 자산이 절약 개념이면 부채 절약 개념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절약 개념이죠. 이것도 절약 개념이에요. 다 관련되는 건 다 뭐라고요? 절약 개념이죠. 이거는 그 회사에서 왜 재무상태표라는 거 있죠. 그 우리나라 기업들은 12월 연말 결산하는 데가 많죠. 그러면 그 회사가 언제 얼마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따질 때 어떻게 얘기해요? 12월 31일 현재 부동산이 얼마 있고 주식이 얼마 있고 예금이 얼마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절약 개념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날 중에서도 또 다르죠. 시가하고 그 중간에 막 상한가 뛰었다가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는 그 날짜, 종가 기준 이렇게 그런 걸 딱 정해 놓는다고요. 절약 개념은 딱 그 시점을 못을 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평가를 할 때 그 날짜 시가 기준이 아니라 그 날짜 종가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항상 그 시점을 정해주는 것은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절약 개념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수요를 측정할 때는 무슨 개념으로 측정한다? 예, 유량 개념으로 측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거고요.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했다는 얘기는 구매했다는 얘기가 앞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적이에요. 사전적. 한 것이 아니에요. 사전적 개념이에요. 자, 왜 이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는가 하면은 지금 학자들은 뭐가 궁금한가 하면은 수요 공급이라는 이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 가격의 움직임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앞으로 중개사무소를 시장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중개사무소를 시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옵니까? 사려는 사람도 오고
팔려는 사람도 오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개사무소에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고 간 사람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아직 도장 안 찍고 다 써놓고 이제 도장 찍기 전에 계속 이렇게 저거 하는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이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찍고 간 사람이 영향을 미칠까요? 가격에? 이미 계약서 써가지고 얼마에 사기로 하고 딱 도장 찍었잖아요.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그 있잖아요.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고. 도장 찍는 순간 그건 끝난 거예요. 찍으려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직 안 찍었잖아요. 아직 안 찍었잖아요. 지금 도장을 이제 얼마에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이제 하는 찰나에 막 물건 내놓는 사람이 자꾸 들어와요. 물건 내놓는 사람이 자꾸 들어오면은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려는 사람 지금까지 얘기하던 가격하고는 이제 협상하면 안 되죠. 이제 점점 낮춰야 되겠죠. 물건 내놓는 사람이 자꾸 오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사고 팔고 간 사람이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팔라고 자꾸 내놓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농산물 시장에 지금 배추가 지금 많이 거래되는데 지금 농산물 시장 바깥에 트럭, 배추 실은 트럭이 줄을 나래비로 서 있어요. 배추 실은 트럭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저기 막 길게 줄을 서 있다면 그 배추, 그 농산물 시장 안에 배추 그 경매 낙찰 받는 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 지금 팔고 간 사람들이 지금 팔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팔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팔고 간 사람이 이미 끝난 거예요. 팔라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 살라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전적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지 구매한 사람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예, 물론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걸 구조를 이해를 하시라고. 아,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거는 벌써 중개사무소에 물건 내놓거나 물건 알아보러 오는 사람에 따라 벌써 달라집니다. 물건 몇 개 없는데 물건 보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물건 내놓은 사람한테 1시간이 멀다 하고 연락 갈 겁니다. 물건 좀 볼 수 없나요? 보고 돌아섰는데 또 전화 와서 다른 사람이 물건 좀 볼 수 없나요? 이러면은 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들겠어요? 산 사람이요? 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벌써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됐나요? 산 사람, 우리는 샀는 양을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샀는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거를 유효 수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또 잠재 수요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모두 있으면은 유효 수요. 잠재 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은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요것만 측정을 할까요? 요것까지도 측정할까요? 유효 수요? 아니면 잠재 수요까지? 자, 이거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좀 어릴 때 그 5일장 같은데 왜 그 약장수들 약 파는 거 보셨어요? 막 원숭이 데리고 와가지고 차력 시범도 보이고 막 쇼하면서 이렇게 원숭이가 모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돈 받고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고요. 안 본 분들은 지금 별로 안 된 분들이에요. 저 어릴 때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연식이 좀 됐어요. 근데 그 약장수들이 하는 말이 늘 맨 앞에 뭐라 그래요? 쇼를 하기 전에 애들은 가라 그러죠. 쇼하기 전에 애들은 가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애들은 가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필요 없어요. 약장수 지금 약 팔아야 되는데, 예? 약장수 약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제 말에서 답이 나왔죠? 뭐만 측정한다고요? 유효수요만 측정하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이건. 돈 들고 와야지. 돈도 안 들고 무슨 물건 사러 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됐나요?
유효 수요로 측정합니다. 됐죠?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특히 이 부동산은 고가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축적된 재산이 없어서 못 살 수는 있지만 소득에서 계속 매달 버는 소득이 높을 수는 있잖아요. 지금 축적된 재산은 없어도 그것으로 이 사람을 평가를 했을 때 상환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대출을 해줄 수는 있죠. 그 대출을 받는 것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어디까지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잠재 수요가 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유효 수요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능력에 뭐까지 포함시킨다고요? 대출 받는 것도 포함시킨다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정부에서 너무 경기가 침체돼 있거나 할 때는 대출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이렇게 더 대출 받게 해주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어떻든 시장이 올 때는 뭐는 들고 와야 돼요? 대출 받아서 들고 오든 어디 훔쳐서 들고 오든 돈을 들고 와야 된다고. 돈을. 됐나요? 그래서 수요를 측정할 때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하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예외고,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고, 유량 개념으로 측정하고,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고, 유효 수요로 측정한다. 유량, 사전적, 유효 수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건 나온 적 없고요. 예, 유효 수요는 그래도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지문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유량, 질량 비교하는 거. 됐습니까? 자, 수요 개념 됐죠? 요거 한 거예요, 지금 요거. 다음에 이제 요거 해야 돼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